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의 심화과정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2-2 프로젝트 탐구를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본 강의 교환으로는 챕터 2 그대로지만 영상으로는 세 번째 영상이죠. 그래서 2-1에서는 저희가 간판 글자 추출, 바운딩 박스로 라벨링하고 OCR까지 하는 그 프로젝트를 알아봤다면 2-2에서는 마찬가지로 OCR 범위 내에서 저희가 폴리곤으로 라벨링하고 또 OCR을 진행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탐구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2-1 바운딩 박스로 라벨링하고 또 이제 OCR 처리하는 간판 글자 같은 경우에 좀 보셨던 것과 비교하시면서 폴리곤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폴리곤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아닌 다른 이미지의 텍스트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특징들도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강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2-1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 탐구를 통해 심화 라벨링 방법을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 OCR을 진행하실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실습을 또 잘 해주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시연까지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차에서는 상품명 추출, 저희가 2-1에서는 간판에 있는 글자들을 바운딩 박스로 진행했죠. 두 번째는 상품명을 추출합니다. 어디서 할까요? 바로 상품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목차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라벨링 가이드라인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시연을 통해서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고 사례 분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2-1 프로젝트였던 간판 글자 추출과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메이커 내부 프로젝트, 실제로 수행을 했던 프로젝트의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을 했고요. 본 교육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유사 프로젝트와는 상이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라벨링 대상 보시면 저희 라벨링 데이터는 상품 사진입니다. 그리고 본 교육에서는 식품 상품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대상은 상품명 및 주요 수식어들이 있고요. 보시면 실제로 다양한 상품 제품들이 있고 뭐 이제 포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 포장지 라벨 위에 있는 여러 텍스트 중에 상품명과 몇 가지 수식어가 저희 라벨링 대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라벨링 활용 방안 한번 볼게요. 다양한 형태의 글자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제 2-1 간판 글자랑도 좀 유사하겠지만 변형된 문자에 대한 높은 인식률, 간판도 물론 디자인이 들어가지만 상품명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상품 표지는 그 자체로 마케팅의 하나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이 소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품 인지 AI 등 아니면 물류창고에서도 이러한 상품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라벨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벨링 기법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판 글자 추출은 저희가 바운딩 박스로 라벨링을 진행을 했죠. 바운딩 박스의 가장 큰 단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입문 과정이나 기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운딩 박스는 수직, 수평 박스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간판 글자 추출에서도 동일하지만 각도에 따라서 아니면 사진 촬영된 상태에 따라서 혹은 라벨링 대상 객체의 특징에 따라서 글자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뒤죽박죽으로 좀 방향이 바뀌어 있으면 수직 수평 박스인 바운딩 박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폴리곤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 상품명 데르트 위에 제조사 보이시나요? 네, 제조사는 이제 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제조사랑 데르트 사이에 지금 영어 단어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저거 바운딩 박스로 가공하려면 이렇게 박스가 커지고 여백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방향을 자유자재로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폴리곤을 활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벨링 프로세스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객체를 인식해야 되겠죠. 특별히 저희가 간판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 대상이 이제 어떤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만 기준으로 보았다면 이제 상품명 추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상품명 그리고 상품을 수식하는 수식어까지만
그 외의 글자들은 라벨링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모양이나 어떠한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들의 의미도 한번은 봐야 한다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라벨링을 진행하면 폴리곤으로 객체를 라벨링합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입력하는 라벨링도 텍스트 라벨링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때 저희가 간판 추출 같은 경우에는 단위 박스라는 한 가지 선택지만 단일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세 번째 여기 이제 상품명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조사인지 그리고 제조사 중에도 변형되어 있는지 상품명인지 상품명 중에서도 변형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변형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벨링한 글자 입력, 텍스트 전사라는 단어 제가 2-1 프로젝트 때 한번 설명드렸죠. 네, 그리고 텍스트 라벨링까지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태스크 제출하는 거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벨링 카테고리와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카테고리는 제조사, 상품명, 수식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바르게 가로로 쓰여 있으면 그냥 제조사, 상품명, 수식어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지만 변형된 형태인 경우에는 변형을 선택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식어가 지금 변형으로 이렇게 꺾여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인애플이라는 옆에 있는 글자도 세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변형을 골라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든 상품명이든 수식어든 가로 쓰기가 아닌 경우에는 변형을 골라준다는 게 간판 글자 추출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간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가로 쓰기 아니면 여백 같은 경우 아니면 색깔이 바뀐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다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제조사 변형, 그 다음 상품명 변형 이런 식으로 변형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라벨링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에 라벨링을 진행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라벨링 기준을 살펴볼 텐데요. 라벨링 기준, 상품명 추출 같은 경우에는 간판에 비해서 이 라벨링 기준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 상품명 주위에 수식어를 라벨링한다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동일한 특성을 가졌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네요. 동일한 특성을 가진 문자들을 하나의 폴리곤으로 라벨링한다. 3번, 이제 앞서서 바로 살펴봤던 변형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이 3번에도 다시 나오고 있는 거고요. 4번에는 대소문자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소한의 점을 찍으라는 점도 있는데 자, 이 기준들을 저희가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로는 제조사, 상품명, 수식어가 나와 있네요.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상품명과 수식어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상품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파인애플 컵 나와 있고 영문 상품명도 동일하게 상품명이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일인 주스와 같이 상품에 대한 문구를 수식어로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아래쪽 보시면 100% 파인애플 주스에 파인애플이 쏙 이런 이제 수식어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상품을 수식하는 수식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수식어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면 상품명 주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분명히 수식어는 맞지만 상품명과 요 수식어 사이에 다른 이제 텍스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수식어로 보긴 어렵다 이런 식의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 예시를 보시면 이제 수식어 같은 경우에 참깨 100% 이렇게 성분을 설명하는 정보 있잖아요. 만약에 저게 참깨 100%가 아니라 뭐 정말 참깨 고소한 참깨가 꽉 차 들어가 있다 이런 식의 좀 홍보성 문구였다면 또 수식어로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성분 정보로 표기되어 있는 건 수식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제조사는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볼 수가 있겠고, 자, 상품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옛날 볶음 참깨, 옛날도 볶음 참깨라는 상품의 수식어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왜 저거 하나가 다 상품명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조금 리뉴얼된
어쩌면 그냥 좀 답이 정해져 있고 채점까지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만 라벨링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을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저런 상품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상품의 기준은 제조사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정한 상품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상품에는 정식 상품명 명칭이 옛날 볶음 참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 라벨링을 하실 때, 이후에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가이드라인에 모든 정답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언가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거나 혹은 옛날 볶음 참깨가 하나의 상품명인 걸 알기 위해선 인터넷 리서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상에 제조사가 실제로 이제 출시한 정식 제품명을 상품명으로 한다라고 가이드만 되어 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데이터 라벨러가 실제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전달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일단 본 과정에선 저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는 이제 실제로 실습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네,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일한 특성을 가진 문자들은 하나의 폴리곤으로 라벨링, 그래서 하나의 이제 휘어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폴리곤, 그리고 수식어라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고소한과 오뚜기 볶음 참깨가 서로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각 특성별로 폴리곤을 묶어서 라벨링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말에도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양 옆에 이제 영문자가 사실 같은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주위에 이제 다른 객체로 인해서 떨어져 있죠. 그럴 경우에는 서로 따로따로 각각의 라벨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동일한 특성을 가졌으나 예외가 있다라고 또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특수기호나 한자는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도 키보드로 입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벨링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대로 이거를 거꾸로 이해하면 상품명 추출에서는 저희가 한글만 라벨링하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로 충분히 입력이 가능한 여러 가지 영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폴리곤으로 라벨링 한다라고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르게 가로로 쓰여 있지 않은 객체는 변형이라는 카테고리를 적용하는데, 이게 실제로 디자인상의 어떠한 변형이 들어간 경우에는 변형 카테고리를 적용하지만 촬영 각도가 이렇게 틀어졌다거나 무언가 이미지 촬영 당시에 추가되거나 이제 영향을 끼쳐서 발생한 변형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변형이 없는 그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품에 적힌 그대로 대소문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텍스트를 입력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인 주스도 과일 띄고 인 띄고 주스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래 이제 뭐 파인애플 컵의 영문 상품명은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간이 넓은 경우와 띄어쓰기를 구분을 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영문 군데군데 이제 공백이 좀 있지만 이건 이제 띄어쓰기는 아니고 그냥 디자인상의 여백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특수 문자와 각 영문만 띄어쓰기를 의미적으로 해주시고, 각 글자마다 있는 자간이 넓은 경우는 띄어쓰기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글자와 겹치지 않게 하되 최소한의 점을 찍는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점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부분이냐면 이제 최소한의 점으로 라벨링을 하기 때문에 사각형은 점은 4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폴리곤 폴리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사선 객체 라벨링을 할 때도 직선으로 찍을 수 있을 때는 그냥 점을 2개만 찍어도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만 점을 여러 개 찍어도 선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점을 찍는 이유는 점을 2개 혹은 4개만 찍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라벨링을 불필요하게 많은 점을 찍기 시작하면 그만큼 코딩 과정에서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봐야 하는
뭐랄까요, 점의 그 값의 수가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전반적인 비효율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겹치지 않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점을 찍는 거를 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복숭아 컵을 막 여러 개 점을 찍을 게 아니라 딱 4번 그렇게 점을 찍는다는 뜻이고요. 토핑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점 6개만 라벨링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 프로젝트 시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제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함께 좀 보시면서 상품명 추출 안에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여러 가이드를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으로 같이 넘어와 보실까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튜토리얼 창에서 네, 진행이 바로 될 거고요. 프로젝트 상품명 추출, 네, OCR 2번째 실습과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프로젝트 진행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 시작하기, 가이드 보기, 문의하기 3가지 버튼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은 작업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보시면 저는 이제 기존에 조금 설명을 위해서 들어왔던 태스크가 있어서 수정하기, 저장만 해놨기 때문에 수정하기로 들어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상품 이미지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축소나 확대 버튼 마찬가지로 다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지가 밝은 경우에는 제 라벨링이 잘 선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확대해서 보시면 선이 원활하게 다 잘 그어져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의 굵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떨 때는 이 선이 굵게 나오고 어떨 때는 얇게 나온다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선의 굵기는 픽셀 값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고화질인 경우에는 이 픽셀대로 이 선의 굵기 또한 얇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미지가 저화질이어서 이미지 자체의 픽셀이 적은 경우에는 선도 자동적으로 이제 굵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약간 논외의 이야기지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한번 라벨링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사과식초를 먼저 라벨링을 해야 되니까 폴리곤은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점을 찍는 라벨링으로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점을 2개 찍고 이렇게 네, 이렇게 엔터 누르면 일단은 사과식초에 대한 폴리곤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사과식초는 지금 보면 이제 상품명이겠죠. 요 텍스트가 사과식초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제가 제출을 눌러볼게요. 보시면 네, 아직 미택인 게 2개가 되어 있다라고 알림이 뜨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폴리곤 점 위치가 미흡하다 이렇게까지 좀 처음 보는 어쩌면 카테고리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하나씩 좀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과식초에 만약에 제가 이 폴리곤 점을 조금 이렇게 위로 조정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다른 그 문구의 일부가 들어와 있는데 이 상태로 제출을 누르면 보이시죠? 폴리곤 점 위치가 미흡하다고 다시 나오는 것. 그러니까 폴리곤 점 위치 한 가지가 좀 미흡한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만 네, 반드시 요 글자만 잘 나오도록 이렇게 조절이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태깅이 2개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실제로 라벨링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상품명 추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 그대로 상품명이라는 게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명, 수식어, 그 다음에 브랜드, 제조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떤 상품에는 이게 수식어 같고 어떤 건 상품명 같고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화 과정에서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상품명 추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라벨링 프로젝트 중에서도 라벨링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PM과 데이터 라벨러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요. 아쉽게도 지금은 저희가 그런 이제 환경이 구축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중에서 지금 100% 발효식초? 이거 수식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지금 제출했을 때는 미태깅이 2개라는 뜻은 여기서 사과식초를 제외한 2개가 지금 라벨링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100% 발효식초는 어쩌면 라벨링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소통이 실시간으로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알림창을 토대로 그 기준을 좀 유추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실습은 좀 실습 이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한번 오뚜기까지는 한번 라벨링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라벨링하고 이거는 제조사에 가깝겠죠. 그래서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미태깅이 하나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고 텍스트 오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텍스트 오뚜기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왔던 거여서 제출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오류는 사라진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미태깅은 하나 남았다고 하니까 요 영문 이제 상품명 혹은 발효식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한번 제가 발효식초가 아닐까 하는 이제 추측을 가지고 얘를 만약에 라벨링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뭐 이제 수식어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출을 하면 이제 미태깅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과태깅, 잘못 태깅된 게 하나 늘어났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토대로 조금 과태깅이라고도 지금 여기 3번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실제 라벨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뭐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실습 과정에서는 그게 어려우시니까 이 알림창을 토대로 좀 유추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텍스트를 라벨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백이 있기는 하지만 자간이 좀 넓은 게 이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띄어쓰기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라벨링을 나눠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영문 상품명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명으로 입력을 하고 이제 텍스트를 쳐야 되는데 뭐라고 쳐야 되는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요 숫자를 좀 끄고 싶을 때는 L 단축키를 눌러서 숫자를 끌 수가 있고요. 번호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입력을 하시면 지금 이제 텍스트 입력할 때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가 불편하시면 이미지를 좀 축소하셔서 포커스를 다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에는 지금 상품명이 영문 대문자로 입력을 해야 될 것 같고 OTTOGI 오뚜기 그다음에 띄어쓰기 하시고 APPLE VINEGAR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걸 그대로 제출해버리면 넘어가질 것 같아서 하나를 좀 만들어 놓고 제출 누르시면 과태깅이라고 해서 이거 잘못된 거는 당연히 과태깅이니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외에 텍스트들은 지금 문제없이 다 잘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알림창을 토대로 이렇게 정답지를 확인해 가시면서 무엇이 맞는지 맞춰 나가시는 식으로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간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한 개 태스크 정도 조금 더 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작업 시작하기 눌러서 새로운 이미지 보셔도 여기 이제 뭐 상품명이겠죠. 신화당. 그 다음에 수식어는 음식을 달게 할 때가 또 수식어가 될 수 있겠고 신진식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 OCR 진행을 하실 때 제출을 먼저 눌러보시는 것도 나중에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 안에서 라벨링 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좀 혼란스러우실 때는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거 몇 가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복숭아컵이라는 상품명 입력하고 제출을 이거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누르셨을 때 이렇게 미태깅이 몇 개인지를 보고 그러면 이 태스크 안에서 이 이미지 안에서 내가 태깅해야 될 거는 몇 개가 있구나를 개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방법도 뭐 한 가지 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시연은 요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해서
실제로 이제 실습 진행하시면서 생기시는 궁금하신 것들은 또 질문을 주시면 담당자들이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사례 분석 한번 이어서 보면 적합부터 가택인, 오택인, 미택인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네, 가장 먼저 요거는 이제 당연히 적합하겠죠. 문장이거나 여러 줄인 경우에도 동일한 특성을 가진 수식어는 하나의 단위로 라벨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적합 사례로 나와 있는데, 국산 마늘과 해물 엑기스의 조합으로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오징어 낙지볶음 양념입니다. 이렇게 그냥 나눠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특성을 가졌으면 줄바꿈이 있더라도 하나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토장 밑에 있는 저 두 줄을 한 번에 진행한 것처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태깅인데 성분 표기를 라벨링한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성분 정보는 저희가 라벨링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분 정보인지 수식어인지 혼란스러우실 때 과태깅이라고 나오면 수식어가 아니구나, 성분 정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태깅인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수식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다, 아니면 제조사다. 그런데 이걸 내가 카테고리를 수식어로 지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태깅이라고 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림을 토대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이외의 요소를 입력한 경우, 저희가 이제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문이나 뭐 그냥 한글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오태깅이라고 안내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미태깅은 제조사를 표기해야 될 때 이제 한글과 영문이 모두 표기된 경우에는 제조사로 다 카테고리 라벨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광동이 영문으로도 상품명이 있는데 태깅하지 않았을 때는 미태깅이라고 안내가 나온다라고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품명 추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연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거는 알림창을 토대로 가이드를 계속해서 각 작업물마다, 각 이미지마다 이 이미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몇 개인지, 미태깅이 몇 개라고 나오는지, 아니면 잘못한 건 뭐라고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가시면서 진행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퀴즈를 통해서 한번 챕터 2-2도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자, 다음 사진에서 라벨링 대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1번과 4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스윗 칠리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또 끝까지 짜먹는 수식어가 되겠네요. 1번은 성분 정보이죠. 단순 성분 정보는 저희가 수식어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열량이나 내용량도 마찬가지로 수식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다음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박스친 객체를 바르게 라벨링한 것을 찾으세요. 자,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인데요. 스위트콘을 지금 보니까 텍스트는 큰 차이가 없고, 카테고리를 이거를 수식어로 보냐, 상품명으로 보냐에 대한 차이인데, 네, 상품명이 바르게 한 거죠. 상품명이 영문 표기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스위트콘 마요 소스를 그대로 영문으로 바꾼 거죠. 이런 경우는 수식어가 아니라 상품의 영문, 그래서 즉 상품명으로 라벨링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의 라벨링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은 제조사명이 아니므로 라벨링하지 않는다. 네, 청정원 아래쪽에 있는, 그리고 콘치즈 토스트와 즐기는 수식어 변형 카테고리이다. 3번 같은 경우에 스위트콘은 마요 소스와 크기가 다르므로 상품명 변형 카테고리를 적용해야 한다. 4번 스위트콘 마요 소스는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라벨링한다. 정답은 3번이죠. 변형 카테고리는 바르게 가로로 쓰여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가 다르다라고 해서 변형이라고 보진 않고요. 가로쓰기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콘치즈 토스트와 즐기는처럼 라운드 형식으로 되어 있다거나 세로쓰기 혹은 누워있는 글씨, 이런 식으로 바르게 정자체로 정식 방향으로 가로로 쓰여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저렇게 변형 카테고리를 적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학습 정리는 교환 챕터 2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이기 때문에 앞서 진행한 두 번째 강의 영상 2-1 OCR 프로젝트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한글을 추출하는 OCR 기법을 사용하는 저희 두 개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간판 글자 추출이고요. 두 번째가 상품명 추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셔서 라벨링 프로세스를 익혀주시고요.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라벨링 작업 시 혼동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되 전체적으로 한번 실습을 진행하실 때 실시간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알림창 제출 눌렀을 때 나오는 가이드 창을 보시면서 조절하시고 또 수정하시면서 완성을 해나가시는 게 이 전체 실습 과정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도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2-2까지 챕터 2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품명 추출이 간판 글자 추출보다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은 해당 이메일에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또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소개를 드리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OCR 프로젝트는 그래서 오늘 영상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 다음 영상부터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새로운 라벨링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